90년 전 오늘 나는 청산리에 있었다. 대한군정서 사중대 분대장 이우석. 나의 증언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역사의 기록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자유가 주어지진 않는다. 삶의 변주는 시대가 허락하는 자유만큼만 가능하다.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김자진 장군의 맹활약을 펼쳤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알긴 아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죠. 올해가 청산리 전투 90주년인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100년 전 망국의 세월을 살았던 청년의 삶을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설명하기란 역사학자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KBS에서 이우석 공에 대해서 촬영하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로 오세요. 마지막에 이호성홍이 우리는 100년 전 망국 청년들의 삶을 가늠해 보기 위해 원로 역사가를 찾았다. 영화에서 한평생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국권 회복의 역사를 탐구한 박영석 교수. 그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우리 사학계의 거목이다.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는 청산리 전쟁 참전 병사를 만난 일이다. 이 사람이 밑에 청에서 그런 고생을 감수해가면서 독립운동했는데 남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 내가 그래서 독립운동도 상층도 연구해야 되고 중간도 연구해야 되고 밑바닥도 연구해야 올바른 전체를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에 큰 영감을 주었던 주인공 이우석은 이미 10여 년 전 작고했다. 이제 말하자고 되면 목표가 독립운동이니까 말이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생의 사명감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생해도 이제 뭐 고생인 줄 모르고 그 외로운 고통을 당할지. 그가 남긴 것은 젊은 날의 여정을 간단히 적은 육필 원고뿐. 이 이야기는 독립군 병사 이우석의 수기를 가공해 재구성한 것이다. 우석아. 김숑, 집에 있었구나. 서당에 왜 안 왔어? 밖에 누가 왔니? 예, 봉수형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서당에 가지 못한 날이 며칠째. 이웃집 봉수영이 급히 찾아왔다. 근데 형, 이 시간은 어쩐 일이야? 서당은 어쩌고? 야, 큰일 났어. 나라가 망했대. 나라가 망해? 그게 무슨 소리야? 훈장님이 어디 갔다 오시더니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 외놈들이 강제로 그날의 충격적인 소식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1905년 11월 일제의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는 헌병과 경찰을 앞세워 궁궐로 진입했다. 그들은 어전 회의를 소집하고 조약의 체계를 강요했다.
서명자는 양국 통치권자 위임도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게 넘어갔고 서울에는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됐다. 그러나 고종 황제는 끝까지 비준을 거부하고 조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한 은밀한 거사를 준비했다. 그것이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이다. 하지만 일본의 치밀한 방해로 특사들의 활동은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는 강제 퇴위됐고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됐다. 일제는 마지막 남은 주권마저 빼앗고 말았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강무 황제를 이제 폐위시키고 그리고 명목상 남아 있는 거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국 군대를 해산시킨다면은 마지막에 한국의 어떤 말하자면은 가늘게 남아 있는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해산을 거부한 군인들은 곧바로 무장 항전에 돌입했다. 군인들의 봉기에 유림은 물론 평민과 천민까지 합세했다. 원주 진위대에서 시작된 의병 전쟁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야말로 지역과 신분을 초월한 전민 항쟁이었다. 거의 그 여운의 불길처럼 그 의병이 퍼져 나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이라 하면은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 의병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선이 없다는 거죠. 삼천리 강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항일전이 수행이 되는 그런 아주 전면전의 단계예요. 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어제 산 너머에서 의병들이 외놈들을 몰살시켰대. 정말? 저기 좀 봐. 사람들이 모여있어. 가보자. 누구든지 일제의 앞잡이가 되거나 백성을 수탈하는 자는 모두 의병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던 그때 우리 마을에도 의병 부대가 들어왔다. 그들은 문경과 충주에서 활약한 이강년 부대였다. 부패한 관리들과 친일파의 행패에 시달린 주민들은 의병운동에 적극 동조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이었다. 정미의병 당시 가장 강력한 의병 부대를 이끌었던 이강년은 1895년 명성 황후 시해 사건으로 촉발된 을미의병에서도 맹활약한 의병장이었다. 이강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경 분이세요 원래는. 그랬는데 그쪽에서 봉기에서 오시다가 유인석 선생님과 같이 합류되면서 그 문중의 시하로 제자처럼 이렇게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장으로 다시 그 직을 맡아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이강년을 비롯한 8도의 유림 의병장들은 이곳에 모여 항일 무장 항쟁에 대한 비밀 회의를 열었다. 그 중심에 의병운동의 선봉장이자 사상적 지도자 유인석이 있었다. 나 의병에 자원할 거야. 뭐라고? 나야 뭐 어차피 걱정해줄 사람도 없는걸. 너도 갈래? 나? 난 안 돼.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순 없잖아. 넌 허튼 생각 말고 어머니 잘 모시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근데 어디로 갈 거야? 의병대가 오늘 저녁 제천으로 갈 건가 봐. 그리로 따라갈 거야. 난 이제 가야 되겠다. 나 갈게. 집 나간 아버지를 대신해 내겐 친형과도 같았던 봉수영은
그렇게 먼 길을 떠났다. 전국에서 일어난 유림 의병들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제의 막강한 화력에는 역부족이었다. 일제는 의병 항쟁의 불길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의병은 물론 양민들까지 학살하는 무차별한 토벌작전으로 의병의 주력 부대는 대부분 섬멸되고 말았다. 이강년 역시 일본군에 체포돼 처형됐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 의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4개월 동안에 조선에서 약 12,000명의 조선 사람들이 학살됐다. 일본군은 약 70명 정도가 희생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일본군 한 명이 전사하는데 조선 사람이 약 170명 이상이 희생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학살이죠. 간신히 살아남은 의병들은 일제의 탄압에 떠밀려 망명길에 올랐다. 그들이 숨어든 곳은 국경과 맞닿은 간도와 연해주였다. 압록강 건너 중국 단둥시 환텐현. 이곳에는 일본군의 추격에 쫓겨 중국으로 망명한 의병들의 유적이 남아있다. 만주 한인들을 규합해 항일 운동을 전개한 의병장 이진용의 추모비다. 10년대 이진용이가 이 항일 투사는 항일 의병의 그 선구자인 유인석 선생이 제자래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평북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이병장으로 활동하다가 10년대 초에 이곳에 와서 의병 운동하고 독립운동을 해요. 이진용은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의병들의 첫 기착지였던 환텐현은 서간도 항일운동의 주요 거점이 됐다. 환텐현을 관통하는 압록강 지류 혼강. 이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하나의 의병 유적지가 있다고 한다. 배가 아니면 들어가기조차 힘든 오지. 이곳이 바로 의병 운동의 선구자 의암 유인석이 말년을 보낸 고려구 방취동이다. 강변에서 계곡을 따라 30분 정도 올라가니 산 중턱에 작은 비석이 서 있다. 한말 의병 대장이자 유림의 거목이었던 유인석의 기념비다. 이게 이도 말기 조선 유림 종장, 그러니까 거장이지. 유명한 이병장대 유린석이 호를 의암이라고 하고 만년에 이곳에 응거했다. 유인석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 골짜기가 의병 운동의 종착지이자 독립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1910년 8월 마침내 강제 병합이 단행됐다. 일제 강점의 역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절,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계속되자 어머니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아무래도 엄마는 안 되겠다.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어머니. 어머니. 13살, 나라를 잃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나는 혼자가 됐다. 모친상을 마친 나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부친의 이름은 이창규. 수소문 끝에 서울의 한 약국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향 음성에서 걷고 또 걸어서
아버지가 계신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내 모습은 거지꼴이나 다름없었다. 어이 조센진 간바때네. 아리가또 고자마스. 저 여기 이창규 씨라고 계십니까요? 내가 이창규인데 그러는 넌 누구니? 아버지, 저 우석이에요. 우석이?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뭐?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약국에서 생활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예. 나는 약국에서 점원으로 일했다.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에 이어 나까지 돌봐주시는 주인 아저씨에게 신세를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했다.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3개 준비했습니다. 하나, 2개, 3개. 약국에선 약을 파는 일 외에 부동산 중개업도 하고 있었다. 당시는 독립지사들이 군자금 마련을 위해 헐값에 내놓은 집과 땅이 많았다. 아버지는 이 부동산들을 돈 많은 일본인들에게 팔아 넘겼다. 아리가또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살펴 들어가세요. 아버지, 꼭 그렇게 외놈들한테 땅을 팔아야 돼요? 뭐야? 아니 네가 뭘 안돼 어른들이 간섭이야? 하려면 잠이나 자. 나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럽고 원망스러웠다. 아, 예, 형님 오셨어요? 반면 약국집 아들은 남몰래 독립운동의 뜻을 두고 있었다. 그는 약국에 딸린 작은 방으로 은밀히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독립지사들이 세운 만주의 신흥무관학교로 청년들을 보내는 역할을 담당했다. 정말 동정 믿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부러웠다. 어릴 적 의병들을 따라간 봉수영도 그리웠다. 얼마 후 나는 약국을 나왔다. 고향을 떠날 때부터 남몰래 품었던 항일의 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도망치듯 약국을 떠났다. 목적지는 서관도에 있다는 신흥무관학교. 오랜 열망만 품에 안은 채 만주를 향해 무작정 길을 나섰다. 서울을 떠나 며칠을 걸어 평양에 도착했다. 잠시 쉬려고 주막에 들렀을 때였다. 아이고 서샤이. 아니, 점심때가 다 됐는데 어찌 이렇게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게나 말이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린가? 아니, 뭔가 일이 벌어진 모양인데요? 그러게나 말이야. 그것은 만세를 외치는 시위 행렬이었다. 난생 처음 보는 시위군 중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들의 외침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나의 열망을 다시금 일깨웠다. (3.1) 만세운동은 식민지 백성의 억눌린 분노를 한꺼번에 분출시켰다. 지역과 나이,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은 시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가장 활발한 시위가 벌어진 곳은 동포들이 대거 이주한 북간도 룽징. 3월 13일에 열린 룽징 반일 시위에는 수만 명의 한인 동포들이 결집했다.
국내외를 통틀어 최대 규모였다. 집회에 참가한 시위단은 당시 룽징에서 가장 번화한 5층대 거리로 행진했다. 일본 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저쪽을 해서 이 골목을 왔단 말이야. 이 골목이 옛날에도 제일 번창한 거리였거든. 그래 그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행해서 그 영사관 서대문 가는 거야. 조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일본 조계지로 들어서는 순간 이날의 유혈 참사를 계기로 한인들은 군자금을 모으고 본격적인 독립전쟁에 돌입했다. 그 3.1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거대한 힘을 그 일시에 표출한 거대한 그 민족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거족적인 민족운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거대한 그 민족운동의 힘이 결국은 3.1운동 직후에 만주에서 폭발을 한 거죠. 간도의 한인들은 무장투쟁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3.1운동 직후 결성된 간도 국민회는 북간도 최대의 독립단체로 이곳 하마탕에 본부가 있었다. 국민의 자리가 있던 자리인가요? 그렇죠. 바로 국민의 있던 본부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저 하나 둘 집 세 개가. 그 90년 전에 한때는 은행이 들어설 정도로 큰 마을이었지만 당시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독일인 신부가 지었다는 성당 하나뿐이다.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이 집이 무엇이고 이 꼭대기 그 독일아들 그 기대 그 톨로 만든 게 꼭대기 이제 꼭대기 다 있었지 그때는 꼭대기. 그래서 연날에는 이 연날에 조선 뿌락이지. 그렇죠. 조선 뿌락이죠. 700호 되지. 700호가. 북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독립운동을 선도했던 간도 국민회. 80여 개 지부에 8천여 명의 회원을 둔 이 단체는 교민들의 자치와 교육을 돕는 한편 자체적으로 군대를 만들어 독립전쟁을 준비했다. 연해주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던 홍범도를 영입해 연합부대를 결성하고 이들의 무장투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일본의 그 통치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는 이 간도 지역의 가장 활발한 독립군 활동이 보장돼야 됐었고 아마 그 운동의 일환으로 홍범도도 이제 간도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일제의 경계망을 피해 오로지 걸어서 신의주까지 도착했지만 도강증 없이는 국경을 넘을 수 없었다. 3.1운동이 일어난 직후라 국경 검문소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설상가상, 여비마저 떨어져 압록강 운하공사장에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다. 10장의 신임을 받으면 도강증도 준다고 했다. 고된 막노동을 견디며 국경을 넘을 기회만 엿보고 있을 무렵 공사장에 새로운 인부가 들어왔다. 몸 좋구만.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기요. 예. 자, 빨리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어딘지 낯이 익은 얼굴. 혹시 봉수 형? 누구? 우석이? 우석이 맞지? 근데 형이 어쩐 일이야? 그럼 너야말로 여기 웬일이야? 천만 뜻밖의 재회였다. 그랬구나.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도 고생이 참 많았구나. 형 따라 독립군 되고 싶어서 서간도로 가는 길이었어. 혹시나 살아있으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연해주와 북간도로 가면서 지냈어.
너도 들어봤지? 나르는 장군 홍범도라고. 대장님 지시로 군자금 마련하러 잠깐 들렸는데 여기서 발이 묶이고 말았네. 그럼 다시 북간도로 가는 거야? 가야지. 대장님도 기다리시고. 너도 같이 가자. 그래. 우리는 각자 도강증을 얻은 후 강 건너 단둥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신의주와 단둥을 가르는 압록강. 지금도 그 강 위에는 당시의 다리가 새로 들어선 철교와 함께 나란히 서 있다. 10년대부터 이 다리가 놓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주민들이 이 다리를 통해서 많이 건너왔죠.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이주한 한인들이 10년대에 이란 합병 이후에 많이 이 다리를 이용해서 건너왔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도 사실 이 서간도 지역을 이 압록강을 넘어서 올 때 이 단동 다리를 많이 이용했죠. 당시에도 단둥은 상하이까지 무역선들이 오가며 중국 내륙과 만주를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 인구 70만의 이 도시는 최근 들어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항구에서 5분 거리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드나들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있다. 단둥시 건강교육소로 사용되는 이 건물은 당시 아일랜드인이 운영한 이륙양행이라는 무역회사였다. 임시정부는 이 건물 2층에 비밀 연락소를 마련하고 독립운동가들과 정보를 교류했다. 이게 30년대까지 유지됐어요. 30년대까지. 이게 그러니까 관내 임시정부하고 동북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하고 연락을 맺는 중심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강증을 얻어 무사히 압록강을 건넌 나는 약속한 장소에서 봉수영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루, 이틀, 일주일. 기약 없는 날이 흘렀지만 형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또다시 혼자 길을 떠나야 했다. 중국 지린성 퉁화현. 단둥을 떠난 이우석은 변방의 산골 오지로 찾아들었다. 신흥 무관학교로 가기 위해서였다. 한이허라는 작은 강을 따라 옆으로 난 길을 오르면 몇 개의 집만 남은 마을이 보인다. 이곳이 100년 전 조선인들이 모여 살았다는 고려 관자촌이다. 여기 동네 이름이 고려 관자인가요? 예, 맞아요. 저 광화진 고려 관자라니까 우리 좀 마을에 가서 그 좀 알아봅시다. 이제 听说过没有这个在这儿有一个信息无关学校 아,有一个军官学校 한 2,000몇 명 군관을 훈련했다는 그거 알고 있대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세월이 오래 흘러 칠순의 중국 노인도 선조들에게 들은 얘기를 전해주었다. 朝鲜就是管的不是高丽管的吗？高丽管子。哎，那是管的在那样。啊。完那样不有个道吗？啊，那个有管子。哎，那跟那就起个高丽管子。他那个朝鲜在那。那个管子是。 100년 전 한인 식당과 점포들이 즐비했던 조선인 마을. 여기서 저 던덕이 위에서 보니까 환하게 보입니다. 합리하는 어디가? 이 강이 지금 합리하거든요. 예, 이게 합리하고. 마을이 서 있는 언덕 아래쪽은 뜻밖에도 넓은 분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뒤로는 산을 두른 넓은 평지가 펼쳐지는 천혜의 요새. 이곳이 바로 신흥 무관학교가 있던 자리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그 당사자들이 기록에 하면 산 비톨 쪽의 평지에는 그 연병장을 만들고 그 산 그 기술 쪽에다가 학교가 자리 잡았답니다. 소설 아리랑의 주인공이자 신흥 무관학교 최연소 생도였던 김산이 회고한 당시의 학교 모습에 따르면 교실은 모두 18개로 나뉘었고 건물들은 눈에 띄지 않게 산 허리를 따라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고 한다. 산 아래 넓은 들은 생도들이 훈련하는 연병장으로 사용됐다.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사람들은 서울과 안동의 유서 깊은 양반들이었다.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난 그해 겨울, 우당 이회영과 석주 이상용은 일가족을 이끌고 얼어붙은 강을 건넜다. 신민회 회원이었던 이들은 해외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국경과 가까운 곳에 독립군을 양성할 안전한 기지를 물색했다. 그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다. (3.1) 운동 이후 만주 일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무장 독립단체 중 하나가 바로 이상용이 이끄는 서로 군정서였다. 이와 함께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는 임시정부와 긴밀히 연계하며 군사력을 확장해 나갔다. 이 밖에 북간도 지역에는 간도 국민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홍범도가 대한 북로 독군부를 주도하며 국내 진격을 노리고 있었다. 중소 아주 그 남벌했다라고 할 정도로 독립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상하이에서 이제 그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이제 통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군정소, 북로 군정소라고 하는 이름을 띄었던 것도 일종의 이제 그 압록강 이제 건너에 이제 이른바 서간도 쪽은 서로 군정소, 그리고 두만강 넘어 간도 지역은 북로 군정소 해서 임시정부 산하의 부대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탄재가 됐죠. 간신히 신흥 무관학교가 있는 서로 군정서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헌병대로 가서 열흘 넘게 강도 높은 신원 조사를 받았다. 당신은 신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밀정 혐의를 받아 귀신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던 때였다. 당신 밀정 맞잖아. 아닙니다. 도대체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오랜 신문에 지칠 무렵 장교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 우석이라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사받느라 고생이 많았네. 자네의 열정과 진심을 인정하네. 그는 대한제국 군인 출신인 이장영 교관이었다. 이제부터 자네는 나를 따라 북간도로 함께 가줘야겠네. 네? 이번엔 내가 북로 군정서 참모장으로 가겠던데 이 병서를 갖고 가야 하는데 자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예, 충성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서로 군정서의 입대 허락을 받자마자 내게 부여된 첫 임무는 교관 이장영과 함께 북로 군정서로 가는 것이었다. 북로 군정서 사관 양성소에서 군사 교재로 쓸 병서들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서로 군정서 총재 이상용의 유고를 보면 당시 북로 군정서 측과 긴밀히 협력했음을 알 수 있다. 교관을 보내달라는 김좌진의 요청에 이상용은 핵심 참모 이장영을 흔쾌히 파견했다. 북로 군정서 같은 경우는 충분한 무기라든가 인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그 교본, 병서 교본이라든가 또는 교관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서로군정서에서 북로군정서에 인원을 좀 파견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상호 어떤 무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서로군정서에서 북로군정서까지는 약 800km. 오로지 걸어서 가는 여정이었다. 서로군정서 본영을 출발한 지 한 달여. 또 다른 독립군 부대인 국민회군 관할구역을 통과할 때였다. 저 얼마나 왔을까요? 이제 이 연길 도문자 부락을 지났으니 300리 정도 남은 셈이네. 이대로라면 다 나으리면 다 할 것 같네. 걱정 말라. 움직이면 쏘갔어. 어디로 가는 놈들이? 말하라. 행상을 하는 조선인이요. 같은 조선인끼리 좀 봐주시오. 짐 뒤지라. 왜 그러시는 겁니까? 걱정 말라. 이거 병사가 쓴내다. 병사를 나르는 자들이 도대체 이놈들 정체가 뭐야? 끌고 와라. 갑작스런 연행. 짐 속에 든 병서가 문제였다. 가라. 국민회군 기지로 끌려간 우리는 잠도 자지 못한 채 며칠 밤낮을 신문에 시달렸다. 신분을 사실대로 말해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칫 밀정으로 몰려 죽을 수 있었다. 우리 분대원들이 과민했던 것 같소. 결례를 용서하시오. 국민회군 측의 결정은 뜻밖이었다. 독립의 길을 함께 가는 동지를 해치지 말라는 설득이 적중한 듯했다. 일본군과 교전이 잦은 때라 무척 예민한 시기였지만 우리는 예상과 달리 순순히 풀려났다. (1920년) 봄 두만강 국경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독립군의 게릴라식 공격이 연일 이어지던 시기 강양동 일본군 초소가 공격당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당시 두만강변의 일본군 국경수비대는 무장 독립군들의 주요 표적이었다. 두만강 접경도시 투먼, 북한 동북 지역으로 통하는 주요 관문이다. 투먼시 서남쪽에 우뚝 솟은 일광산에 오르면 중국과 북한을 가르며 흐르는 두만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예, 이 앞에 보이는 이 강이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오른쪽에 저 아래쪽에 보이는 마을이 삼둔자 마을, 그리고 저쪽 철길을 넘어서 저쪽에 보이는 데가 강양동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활발하게 국내 진공작전을 벌여서 일본군 수비대들을 공격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두만강 오른쪽에 보이는 마을이 봉오동 전투의 전초전이 벌어진 삼둔자 마을이고 강 건너 동쪽으로 2km쯤 내려가면 북한의 강양동에 이른다. 지금은 기차역이 들어선 이 자리에 일본군 초소가 있었다. (1920년 6월 4일) 새벽 5시 강양동 일본군 경비초소에 독립군 부대가 들이닥쳤다.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한 것은 홍범도 부대와 연합한 신민단 소속 박승길 부대였다. 독립군의 기습에 시달린 일본군 수뇌부는 곧바로 월강 추격대들을 편성 반격에 나섰다. 僕は大日本帝国の軍隊をなめやがって直ちに出頭せよ。 월강 추격대대의 지휘관은 일본군 19사단 야스카와 소자. 그날
200여 명의 일본군 추격대가 두만강을 건넜다. 주민 여러분, 지금 당장 보호권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일본군 대부대가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남녀노유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주위 산으로 피신해 주십시오. 아이, 홍 장군이 왔으니 우리 이제 사람 다 생각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아이고. 여기 대원을 따라가십시오. 잠시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오십시오. 급히 주민들을 대피시킨 홍범도는 적과의 일대 격전을 준비했다. 전 대원들은 들으라. 내가 쏘기 전에 한 방도 쏴서는 안 된다. 군인에게 총알은 생명이다. 총알이 없는 총은 장작 게임만도 못한 거다. 알겠나? 네. 내가 두 발을 연거푸 쏠 것이다. 그때 일제 사격을 개시한다. 각 분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홍범도의 지휘 아래 독립군 연합부대 800여 명은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독립군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적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홍범도는 적의 본대가 매복 지점을 통과해 포위만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공격을 늦췄다. 독립전쟁의 첫 승리를 안긴 봉오동 전투는 이렇게 시작됐다. (90년) 전 일본과 격전을 벌였던 현장. 그런데 그곳은 이미 20여 년 전에 댐이 들어서 있었다. 독립군들이 숨어들었던 마을은 물속에 잠긴 지 오래다. 저수지가 들어선 후 길마저 사라져버린 골짜기. 댐을 돌아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다. 차 한 대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숲길. 안으로 갈수록 숲이 우거져 방향을 분간하기조차 힘들다. 봉오동 입구에서 전투가 벌어진 현장까지는 걸어서 4시간. 지금은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밀림이다. 지금 90년 전에 1920년 당시는 이 봉오골 안에 하촌, 중촌, 상촌 전부 우리 조선족 마을이 있었죠. 지금은 다 물에 잠긴 건가요? 물에 잠겨 있고 이제 이 중촌 이상 상촌에는 뭐 전부 그냥 밀림화돼 있죠. 네. 봉오동 전투의 격전장이었던 3개월입니다. 완전히 그 포위죠. 여기는 더 빠질 데도 없고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뭐 사면이 이제 뭐 완전히 울타리를 쌌잖아요. 여기까지 유인을 해가지고 우리 독립군들이 포진해서 선멸한 아주 격전장이죠. (1920년 6월 7일) 새벽 일본군 월강 추격대는 중국 땅인 간도로 불법 침입했다. 홍범도는 이화일 분대를 매복시켜 적의 척후병들을 유인하도록 지시했다. 적의 본대가 포위망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를 기다려 사방 고지에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일본군 추격대는 순식간에 괴멸됐다. 독립군을 소탕하러 온 야스카와 부대는 막대한 타격만 입은 채 황급히 퇴각했다. 완벽한 전술의 승리였다. 당시 월강 추격대들을 지휘한 일본군 지휘관 야스카와 소자는 직접 작성한 전투 보고서에서 독립군이 사격술과 지형 지물에 능하고 강한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봉오동 전투의 승전부를 타전한 독립신문은 일본군 사망자가 157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봉오동 인근에 살았던 항일 투사 김정규도 일본군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그 일본 총영사가 남긴 기록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봉오동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 현지 이 조선 교민들이 봉오동 전투를 독립전쟁을 제1회전이라 부른다. 이런 굉장히 그 들뜬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이 봉오동 전투야말로 독립전쟁의 첫 번째 전투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그 현지 동포들에게는 독립운동이 고안이 되고 곧 그 독립전쟁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신민의 인명과 재산이 달린 일이요. 우리 북로훈장소도 표적입니까? 공격 목표는 왕청영 서대파고 확실합니다. 이 골입니다. 지금부터 대원들은 나를 따라 무기 운반에 나설 것이다. 조국 독립의 영광스러운 인물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길이 보이는데 거의 60km 가면 두만강까지가. 오늘부터 전병력은 강백산 밀림으로 이동한다. 알겠나?